자, 이단원 근대 이전 한국사회 탐구 4장 근대 이전 사상과 문화 네 번째 시간 조선 후기의 사상과 문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화사 마지막 시간이죠. 자, 생각열기입니다. 실학자 정약용 다산초당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의 호인 다산도 이곳의 명칭을 딴 것입니다. 이게 호예요. 다산 정약용이라고 부르죠. 자, 이분은 이제 실학을 집대성하신 분이에요. 10년간 유배를 당했던 곳이 이곳인데, 여기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연구를 계속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했던 조선 후기의 사상, 실학이라든가 국학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는 문화의 중심 계층이 양반에서 서민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문화를 우리가 서민 문화라고 많이 부르는데, 자, 이러한 문화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실학이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하다. 자,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 경제 발달, 신분질서 동요. 자, 이러한 많은 격변이 있었죠.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데, 이 당시 성리학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요. 집권층은 오히려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 주자죠. 이 주자의 학설만을 절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건설적인 비판이나 이런 걸 허용하지 않는 거죠. 자,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한 현실 비판적이면서 실증적인 학문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를 실학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실증이라는 단어는 사실을 바탕으로 증명하는 것, 이것을 실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학자들은 여러 가지 개혁 방안들을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청나라에서 들어온 학문이 있어요. 고증학. 자, 고증학 읽어볼게요. 자, 실증적인 방법으로 경전이라든가 비석에 새겨진 글자 이런 것들을 금성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고증학이라고 합니다. 청에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서양의 과학기술. 자, 이러한 요소들이 실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학자들은 크게 두 개의 학파로 나뉘는데요. 우선 메모해 봅시다. 자, 중농학파. 자, 중농학파는 그 당시 농촌사회의 안정을 꾀하는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가장 큰 문제가 조선시대에 토지제도 개혁이 필요했다고 본 거예요. 토지 소유가 불균형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사회 문제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선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중농학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원, 이익, 정약용과 같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방금 생각 열기에서 봤던 학자죠. 자, 그리고 반면에 홍대용이라든가 박지원, 박재가와 같은 학자들을 우리가 중상학파라고 합니다. 중상학파 메모해 주시고요. 자, 이들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병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국강병이죠.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상공업 발전과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리고 이들은 주로 이제 연행사로 청나라에 드나들었던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청나라와 적극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북학파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나라 북쪽에 청나라가 있으니까 북쪽의 학문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북학파라고도 불렸다. 자, 근데 이러한 그 중농학파든 중상학파든 이분들의 주장은 안타깝게도 그 당시 현실 정치에 크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권력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집권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토지개혁을 주장했던 실학자들 세 분의 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형원입니다. 유형원은 신분에 따라서 신분에 맞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 유형원이고요. 이익은 농가마다 매매를 금지한 토지를 주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소한의 그 생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토지, 요걸 영업전이라고 합니다. 이 영업전의 의미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데, 영원히 계승을 할 수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매매를 금지시키고 계속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땅,
최저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영업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설정했던 분이 이익이 되겠고요. 그리고 정약용은 토지를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경작하자. 일종의 뭐 공동 농장 그런 개념을 만드신 분이 바로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분 모두 이제 토지 개혁을 주장을 하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북학파 실학자가 되겠습니다. 홍대용은 이제 문벌 제도를 철폐하자, 기술을 혁신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고, 박지원입니다. 자, 박지원은 상공업을 진흥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수레나 선박, 화폐 등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요. 박재관은 청나라와의 교역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은 모두 다 공통되니까 차별점은 없는데 이게 중요하죠. 소비를 권장해야 된다. 자, 소비를 권장해야 된다. 그 당시 조선은 성리학적인 사회였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근검절약을 강조했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박재관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소비를 권장해야 생산이 오히려 잘 된다. 그래서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해야 된다라는 그 당시 좀 파격적인 주장을 하신 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북학파 실학자 세 분,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각각의 주장들을 좀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주제, 우리 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다. 자, 우선 본문 중심으로 볼게요. 자, 실학의 발달과 함께 우리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자, 그래서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 것을 연구하자. 이것이 바로 국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세부적인 주제가 뭐가 되겠어요? 뭐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 언어 이런 분야들이 이제 주제가 되겠죠. 자, 우선 역사 분야입니다. 자, 안정복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해서 동사강목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여기서 동사는 우리나라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지리 분야에서는 이중환이 우리나라 각 지방의 자연환경, 인물, 풍속, 인심 이런 것들을 담은 인문지리서인 택리지를 저술했습니다. 어떤 땅에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냐 이런 것들을 다룬 책이 택리지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정호는 산줄기, 하천, 포구, 도로망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표시한 대동요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진 좀 보시죠. 자, 올해 선생님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상당히 크기가 크죠. 자, 1861년에 제작한 지도인데요. 병풍식 전국 지도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첩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책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로 이렇게 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전체를 펼치면 이게 상당한 크기로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로 위에 심리마다 눈금을 그려서 표시하는 등 정밀하고 정확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실측 지도하고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어 연구입니다. 국어 연구도 이제 활발해지면서 신경준이 훈민정음의 발음 체계를 연구했던 훈민정음 운해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유희도 역시 언문지라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여기서 언문은 훈민정음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종교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천주교와 동학이 확산하다. 그래서 천주교는 자, 본문 중심으로 볼게요. 자, 17세기부터 청나라를 왕래했던 사신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학문으로 전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쪽의 학문이다. 서양의 학문이다. 자, 그러다가 18세기 후반부터는 일부 남인 계열의 학자, 권력에서 밀려난 학자들이죠. 노론에게 밀려난 이 남인 계열의 학자들이 신앙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의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원래는 학문이었어요. 학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주교는 중요한 교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미래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에 확산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나 천주교 신자가 그 어떤 유일신을 믿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유교에서 중시하는 이 제사의식을 거부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유교에서 성리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사의식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성리학적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정부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동학 설명드리겠습니다. 19세기 중반에 경주의 몰락 양반 출신인 최재우라는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이 지배층의 수탈이 심해지고 천주교가 확산되는 가운데, 천주교 서학이죠. 확산되는 가운데 동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이름도 서학이 있다면 우리는 동학이 있다. 그래서 서학의 반대 개념으로 이제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창시가 됐고요. 자, 이 동학은 유, 불, 도, 그 다음 민간신앙 여러 요소들이 융합이 됐고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평등하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요 사상이 시천주거든요. 하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모두 존귀하고 평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차별받았던 여성이라든가 어린이 계층 이런 분들의 인격도 존중받는 사회를 추구했어요. 자, 그래서 이 동학이 교세가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서학과 마찬가지로 이 동학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 이러한 죄명을 씌워서 그 당시 교주였던 최재우를 처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대 교주인 최시영이 등장하면서 이 최시영이 교단을 정비하고 그리고 이 동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동학은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지방으로 더욱 확산되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라고 근대사 부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동학과 관련된 사건이니까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동학의 사상. 자, 옆에 잠깐 필기해 볼까요? 자, 이 동학의 사상은 한마디로 인간을 존중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 두 가지 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줄거볼게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이라고 하죠. 사람이 곧 하늘. 그리고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 자, 이 최시영, 이대 교주인 최시영이 최초로 설법한 내용입니다. 설교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역사의 둘레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에서 첫 순교자가 윤지충과 권상현입니다. 2021년에 유해가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자, 정조 때 천주교 신자였던 윤지충은 조상 숭배를 거부하고 신주를 불태우고 땅에 묻었고 어머니의 상례를 전통적인 유교 방식으로 치르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신주라고 하는 거는 조상의 이름이나 관직 등을 적은 유교의 의례 도구입니다. 특히 제사에 사용되는 도구예요. 자, 이거를 불태워서 땅에 묻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권상현도 조상의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자, 성리학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조선에서 이렇게 신주나 시신을 고의로 훼손하면 사형에 처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졌고요. 이것이 여기 밑에 메모해 보시죠. 1791년에 일어난 신해박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에서 최초의 천주교 박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천주교 교리의 정당성을 주장한 글. 여기 지금 보시면 죽은 사람 앞에 술과 음식을 차려놓는 것은 천주교에서 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천주교는 우리의 이 성리학적인 의례 같은 것들을 이 천주교의 교리에 맞춰서 모두 거부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박해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민이 문화의 주체로 성장하다. 자, 이 주제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서민층의 경제력이 향상되었어요. 자, 서당을 통해서 초등교육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서민들의 의식 수준이 교육을 통해서 높아졌겠죠.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서민들이 문화의 주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당시 유행했던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활동들이 있습니다. 판소리, 탈춤. 자, 이 두 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판소리는 서민들의 감정과 의식을 표출하는 수단이 되었고요. 탈춤은 양반 사회의 모순을 해학적으로 풍자해서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학 분야입니다. 자, 서민들의 소망과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은 한글로 쓰여진 소설, 한글 소설, 그리고 시조의 형식이 좀 자유로운 사설 시조, 이런 것들이 크게 유행했고요. 회화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던 풍속화가 유행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풍속화가 두 분 나오죠. 신윤복과 김홍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민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과 미식이 담긴 민화가 유행했습니다. 요 일반적인 풍속화와 다르게 이 민화는 누가 그렸는지 작가가 미상인,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민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사업자와 쇠책점의 등장. 자, 우선 도움말을 보시면요. 조선 후기에는 한글 소설이 유행하면서 책을 베껴 쓰는 필사업자가 나타났죠. 자, 그리고 대여료를 받고 책을 빌려주는 쇠책점이 들어섰습니다. 자, 소설책을 빌려보다가 가상을 탕진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 쇠책점이 크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진 자료를 좀 인터넷에서 찾아와 봤습니다. 조선의 도서대여점, 쇠책점. 자, 그리고 자, 판소리를 하고 공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탈춤의 공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모두 조선 후기에 발달했던 서민 문화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로 그림 자료 몇 개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볼게요. 자, 우선 홍길동전입니다. 자, 서울 차별 철폐와 이 주인공인 홍길동은 당연히 이제 가상의 인물이긴 한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얼이죠. 그래서 서얼에 대한 차별 철폐와 탕가놀이를 응징하는 이 도적이 되죠. 그래서 탕가놀이들을 응징하는 의로운 도적, 의적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이 홍길동전은 한글 소설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김홍도의 벼타작입니다. 자, 김홍도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한 풍속화를 많이 남겼다. 자,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죠. 자,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풍속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가셔서 호작도입니다. 이 호는 호랑이 호자고요. 작은 까치입니다. 여기 지금 까치가 날고 있죠. 자, 그래서 호랑이와 까치라는 제목의 호작도. 자, 호랑이는 당대 권력자를, 까치는 민중을 상징했다. 자, 근데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민화로 분류가 됩니다. 민화. 자, 그리고 옆으로 좀 가셔서 두꺼비 파리를 물고. 자, 우선 말풍선 볼게요. 두꺼비는 탕가놀이를, 파리는 민중을 의미하고 있다.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사설 시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풍속화가로 김홍도와 함께 신윤복이 있죠. 신윤복의 월화정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신윤복은 양반들의 풍류와 부녀자들의 모습을 담은 풍속화를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선 후기의 문화사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